현 시점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일교라는 막강한 종교단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 국가의 각종 기업들과 또 정치계까지 통일교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죠.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주변에 통일교를 믿는 신도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청평에 백악관과 유사하게 지어진 통일교 성지는 분명 인지하고 있죠. 일반인은 출입 통제 구역인데요. 수십 년간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탄탄하게 신도들을 모아온 통일교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 건 한 정치인의 암살 사건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죽음.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나라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자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 8년 8개월간 일본의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였죠.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고 곧이어 3분간 연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동시에 경호원들은 VIP를 지키려고 몸을 날렸죠. 연이어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단상에 있던 아베 총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아요. 목과 왼팔 상부에 각각 총알이 박힌 겁니다. 그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41살의 남성 야마가미 테츠하였죠. 직접 산탄총을 제작하고 아베의 연설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그간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는데요. 사실상 지난 수년간 암살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베를 죽였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망한 통일교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베와 자민당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릴 보호해주지 않았다고요. 통일교, 다른 말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재 한국에서도 이 종교단체가 정치권 로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통일교는요,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들의 성전도 여기 있죠. 한국에선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가 어떻게 일본인들의 분노까지 사게 된 걸까요? 실제 아베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무수한 피해가 알려집니다. 강제 결혼부터 금품 갈취까지 그들이 숨겨온 비밀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먼저 통일교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68년 전인 1954년 초대 교주인 문선명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국가, 민족, 인종, 성별을 다 뛰어넘어 단일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교주 문선명은 그 안에서 구원자를 자처했죠. 네, 여러분, 당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오랜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나서 또 한국 전쟁이 터져요. 가족들은 해체되었고 지독한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넘쳤습니다. 교주 문선명은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또 구원이라는 달콤한 서사를 제공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고 자신이 새로운 재림 예수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통일교가 사실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큰 세력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신도는 약 2만 명으로 집계가 되지만 일본에서는 열성 신도만 최소 20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일반 신도들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문선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에 만연했던 그 전쟁에 대한 죄책감을 이용했습니다. 조상들이 쌓아둔 그 죄와 원한을 씻어내야 너희의 삶이 편안할 거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통해 일본 식민 통치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죠. 한편 통일교에서는 신도들끼리의 결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지시하에 일면식도 없는 신자들끼리 결혼을 하곤 해요. 이게 그 유명한 합동 결혼식입니다. 그 종교에서 전응해주는 대로 파트너가 정해지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이혼은 죄악이다 라는 교리 때문에 어쨌든 애정이 없어도 그 생활을 지속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통일교는 왜 이렇게 결혼에 집착한 걸까요? 이건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합동 결혼식은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6만 명까지 참석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는 약 1,40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결혼식이 열릴 때마다 수천억이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선명은 유달리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조합을 강조했어요. 타락한 일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한테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렇게 맺어진 한일 부부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단 문선명은요, 일본의 종교를 질출하기에 앞서 일본의 자민당과 철저한 거래를 합니다. 통일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에 이 신도들의 표를 이용해서 선거 때마다 자민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래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키시 노부스케입니다. 그는 일본의 전 총리이자 사망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는 본인 소유 토지에 통일교 일본 지부를 설립했을 정도였죠. 이후에 그 종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키시 노부스케의 아들인 아베 신타로가 또 정치 실세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끝내 손자인 아베 신조까지 총리에 오른 거예요. 사실 이건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은 이렇게 총리의 권력이 세습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한국은 아무래도 철저히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민당과 통일교의 결탁은 오랜 시간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베는요, 공식적으로 통일교 지지를 드러냈고 신도들 피해 신고는 사실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정부가 묵인하는 사이, 그리고 감싸는 사이 사람들의 고통은 묻혔던 겁니다. 그렇다면 통일교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막대한 부를 이뤘는지, 어떤 그런 종교가 되었는지 그 방식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들 용어로는 해원, 만물복귀론, 그리고 영감산법이라고 불러요. 먼저 해원은 조상들의 죄를 씻고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게 최대 위로 430대 조상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조상을 돌보려면 당연히 추가금이 발생하죠.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은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속죄, 이걸 명목으로 더 많은 헌금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2번째, 만물복귀론은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 통일교로 향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통일교에 바쳐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별로 헌금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걸로 대출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만물복귀론 이 방식 하나만으로 축적한 금액이 연간 8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마지막 영감상법은 거의 다단계에 가깝더라고요.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건데 한 피해자는 인삼 엑기스를 6,4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일교는 이런 판매 방식을 통해서 일본 쪽 신도들로부터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상당한 활동 자금이 일본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 아베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가족 역시 통일교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그 시작은 31년 전인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마가미의 어머니 가명 사토씨는 수년간 불행이 연달아 겹치면서 심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해요.
홀로 남아서 그녀가 세 자식들을 책임져야 했죠. 참고로 이 중 둘째 아들이 야마가미였습니다. 사토씨는 일단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이 소아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설상가상 암세포가 시신경으로 전이되면서 아들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이 겹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통일교의 교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치 자기 불행의 근본적인 모든 이유가 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불행은 네 탓이 아니야. 네 조상들이 타락해서야 라는 데서 위안을 얻은 겁니다. 그래. 이건 내 잘못 아닌 거잖아. 그와 동시에 통일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죄와 원한을 모두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헌금이 그녀에게는 단순히 종교로 흘러가는 현금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불행을 끝낼 수 있다는 말에 사토씨는 맹목적으로 통일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주 문선명의 사진을 붙이고 제단을 설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한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야. 교주님한테 속죄하고 또 속죄를 해야 돼. 평소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사토씨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들을 내팽개쳤고요. 한국에서 열리는 통일교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요.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한 앞서 말했던 그 회원 의식을 위해서 2억 원을 선뜻 내놓습니다. 이걸로 사토씨는 이제 조상의 죄를 다시 섰으니 곧 내 아들은 시력을 되찾을 거다라고 굳게 믿었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정성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추가로 3억 원을 더 기부합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통일교에 세뇌되어 있었어요. 이후로도 교단이 요구할 때마다 거액의 헌납을 주저없이 건넸고요. 결국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금까지 전부 통일교에 바쳤습니다. 급기야 자식들과 살던 집도 팔아요. 본인은 허름한 빌라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중산층이었던 야마가미 집안은 하루아침에 거의 빈곤층으로 몰락한 거예요. 추정을 해보면 사토씨가 수년간 통일교에 바친 금액만 최소 10억 원일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자잘하게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그녀는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종교에 대한 왜곡된 열정은 여전히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고액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하던데요. 왜냐? 왜 자꾸 헌금을 하냐? 그래야 저랑 제 가족들이 행복해지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겁니다. 종교를 향한 엄마의 이 광기 같은 믿음에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식들이었겠죠. 너무 종교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애들한테 끼니도 잘 챙겨주지 못했다고 해요. 또 재정의 허덕이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진학하지 못합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러던 2005년, 결국 아들 야마가미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걸로라도 내 형제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엄마 사토씨는 한국에 와서 통일교 집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녀는 그냥 한국에 남기로 해요. 왜냐?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교주의 설교, 이 종교에 대한 나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통일교는 공론화되길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급하게 수습에 나섰어요. 보상금 명목으로 헌금의 일부를 반환한 겁니다. 사실 말이 보상이지 약간 입막음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토씨가 쏟아부은 금액에 비하면 택도 없었죠. 야마가미가 이 돈을 받아서 여동생한테 건네요. 왜냐?
너는 나와 달리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라 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게 된 사토시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통일교한테 돈 받았다고? 야, 그거 받으면 안 돼. 다 업보야, 업보. 내가 죄 씻으려고 여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사토시가 그 돈을 다시 교단에 줘야 한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아들이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굴레에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는 통일교에 미쳐 있었고 자식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2012년 9월 3일입니다. 통일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요. 교주 문선명이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92살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문선명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 종교 안에서 재림 예수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죽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비신도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통일교가 와해될 거고 우리 가족의 비극이 끝날 거구나 라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상황은 더욱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돌연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썼던 방식 똑같이 신도들을 세뇌했습니다. 본인은 신의 유일한 직계 자손이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본인을 홀리 마더한 또는 참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면서 통일교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 야마가미 집안 역시 또 다른 비극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2015년인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야마가미의 형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때 형의 죽음은 야마가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통일교에 대한 증오가 폭발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통일교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일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총기에 대해 공부하고 또 스스로 산탄총을 제작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교주와 일당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철저한 보안 탓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또 사실상 교주가 사는 한국까지 총기를 들고 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온라인에서 한 영상을 발견합니다. 2021년 9월 12일 한국에서 열린 띵크탱크 2022라는 행사였어요. 이게 남북한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개최된 국제 정치 및 학술 네트워크였죠. 이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었고요. 194개국에서 약 20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행사였어요.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세계 지도자들이 영상을 보내온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보니 이 행사의 주체가 바로 통일교였습니다. 국제 정치 학술 네트워크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물급 인사를 초청해서 이 통일교 집단의 영향력을 좀 과시하고 또 동시에 신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선전용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 신문사인 워싱턴 타임스는 이 행사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신앙, 가정,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고 문선명 총재와 일궈온 성업을 변함없는 신념으로 지켜온 주체자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한다. 자, 그런데요, 이 행사의 실체를 파악한 야마가미는 그제서야 머리가 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이 단순히 통일교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활개칠 수 있게 도운 정치권이 문제였구나. 통일교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그 시스템이 문제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에 있었으니까 그는 그 중심에 아베 전 총리가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야마가미의 목표는 아베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설마다 따라다니면서 타이밍을 노렸고요. 근데 그게 삼엄한 경비 때문에 접근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2022년 7월 8일입니다. 그에게는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참의원 선거 유세로 야외 길거리에서 연설이 잡힌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가 선거의 막판이었어요. 자민당의 판세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가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면서 경호가 전보다 좀 허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야마가미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된 거고요. 그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지난 6년간 계획해온 살인을 결국 저지릅니다. 2026년 현재 야마가미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려한다 해도 무기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마 사토씨는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 그녀는 아들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제가 애들 끼니를 안 챙겨요? 무슨 소리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든 애들도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전 여전히 통일교를 믿어요. 탈교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전능하신 교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토씨는 아들 야마가미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전해집니다. 통일교는 자신들만의 교리와 또 세뇌로 신자들을 통제했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 정치계에도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했다는 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죠.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야마가미와 같은 통일교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체도 만들어졌대요. 그러던 2025년 3월 결국 일본에서는 통일교 일본 지부의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들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신도들은 교주 한학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데요. 언젠간 그들이 진정한 구원은 통일교 밖 현실 세계에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1999년 11월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 경찰에 한 명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 종업원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곳에 단체 숙박객들이 머무는 중인데 무려 4개월 넘게 이 호텔에 들락거리면서 아주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룸서비스, 청소도 거부하고 어딘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린다는 아주 심상치 않은 제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쳤죠. 즉각 해당 객실을 확인하려고 문을 연 순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객실에 있던 건 몇 달 전 이미 사망해서 자연 미라화된 시신 한 구였어요. 여기서 미라화라는 건요, 낮은 습도와 일정한 온도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이 시신이 시꺼먼 피부색을 띠면서 보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미라가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별다른 방부 처리 없이도 아주 드물게 자연 미라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후에 시신이 얼마 정도 부패가 되다가 마침 이 호텔이 제공하는 온도와 습도 조건이 맞으면서 의도치 않게 미라화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사망자는 66세의 남성 코바야시 시니치, 고령의 노인이에요.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휴고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때 그는 뇌출혈을 진단받은 상태였고요. 아니, 그렇게 병원에 잘 가셨던 노인이 왜 치료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사망했고 또 미라화돼서 발견된 걸까요?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온 인물을 찾아내는데 가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31살의 코바야시 켄지. 아니 근데요,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사건에 가담한 게 켄지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기엔 무려 11명의 사람이 모두 가담한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추적을 했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들 모두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의문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페이스? 여긴 1983년 오사카에서 설립된 자기개발 세미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이요. 이 설립자는 세무사 출신의 타카하시 코지였는데 그가 맨 처음 주장한 건 어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바꿈으로써 비즈니스와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자기개발론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돈을 내야 했고 또 명상 같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일단 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3가지 코스였습니다. 첫 번째는 3일간 하는 베이직 코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일간 합숙을 하면서 진행하는 어드밴스 코스요. 또 마지막은 4개월간 진행되는 네트워크 코스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코스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43만 엔, 하나로는 거의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어요. 그 당시가 80년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고액이죠. 하지만 당시 일본의 경제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이런 성공할 수 있는 강의는 불티나듯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창 때는 정말 10,000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하지만 이 단체는 1995년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설립자인 타카하시 코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힌디어로 스승을 뜻하는 구루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구루요. 그리고 전생의 업보로 당신이 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다 라면서 샤크티팟이라는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죠. 이 샤크티팟, 이게 치료의 한 요법인데 그러니까 교주 타카하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두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영혼의 업보를 없애고 병을 치료한다는 이론이에요. 이 샤크티팟이 사실은 힌디어인데요. 에너지를 뜻하는 샤크티와 내려받음을 뜻하는 팟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스승이나 신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받는 경험을 뜻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카하시 코지가 샤크티팟의 팟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린다라는 영어 단어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의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게 그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이겠죠. 근데 이런 허술함 속에서도 단체에서 그의 이론은 절대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이 영혼을 치료한다는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자그마치 5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미나가 이제 성황리에 개최가 되던 중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수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궈야 영혼이 치료된다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대학생 한 명이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열사병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라이프 스페이스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교세가 크게 위축됐죠. 그런데 이때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그때를 기점으로 이 단체가 더욱더 기이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1999년 이번엔 아예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사티아 사이바바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미나 방향을 틀게 돼요. 참고로 이 사티아 사이바바는 자신이 과거 인도의 한 성직자로부터 환생한 인물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타카하시 코지는 뭐냐? 자기가 이 사이바바의 제자이고 또 그를 따라서 6,000년 동안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하지만 이 단체에서 코지에 대한 신뢰는 굉장했습니다. 죽은 피해자의 아들 코바야시 켄지 역시 그 열렬한 회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됐죠. 그러니까 단체의 대표였던 타카시 코지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돼요. 그러자 그는 내가 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병원이 지금 환자를 농락하고 있다. 당장 빼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난 7월 켄지는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나리타의 한 호텔 객실로 데려가게 돼요. 그렇게 이 호텔 방에서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 11명이 객실에 모두 모였고 그들이 다 지켜보던 가운데 교주 타카시 코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종교치료법 샤크티 팟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다음날 발생했죠. 이 당시에 누워 계시던 시니치 씨가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누워있는 채로 기침을 하던 중 목에 가래가 걸리고 말아요. 근데 이게 심각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더니 위급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긴 호텔이잖아요. 응급처치를 할 만한 의료진이 없었고요. 또 회원들도 우왕좌왕 어찌할지 몰랐고요. 그렇게 시니치 씨가 방치되면서 결국 질식사를 하고 만 겁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후 단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타카하시 코지와 그 회원들은 그 아들 켄지에게 지금 아버지가 예정대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속였어요. 그러면서 숨이 멎은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종교 치료를 진행했죠. 켄지와 가족들은 이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치료되고 있다고 착각을 했고 시신을 방치한 거예요. 추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켄지가 아버지를 봤을 때 분명 숨을 쉬지 않고 맥박도 없었고 얼굴도 어느 정도 푸르스름하게 변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사망 징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주는 아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시신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주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인도 겐지스 강에 수행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구더기가 모이는 건 신성함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말은 뭔가 그럴싸하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 수상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 회원들 눈앞에서도 이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참다 못한 신자들이 아니 이 아버지가 이제 시니치 씨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게 되는데 교주가 이때 큰 소리칩니다. 내가 더 전문가다. 심지어 이 교주는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분,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은 건 경찰이 부검을 해서예요. 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죠. 뇌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교주 타카시 코지는 시니치의 사망으로 체포됩니다. 사망을 방치한 죄목이겠죠. 근데 이때 그를 따르는 회원들은 이 교주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려 2000페이지에 달하는 투병 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시니치 씨가 살아있다라는 전제로 쓰인 지난 4개월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죠. 자, 처음부터 뭐라고 써있는지 좀 볼까요? 병원에서 시니치 씨를 오진했고 독극물을 투여해 위험에 처했다. 샤크티파 치료는 가족의 희망이었다. 시니치 씨는 아직 살아있다. 정말 맹목적인 주장입니다.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회원들이 이제 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일일이 다 촬영을 해서 컬러 사진으로 그 기록 사이사이에 첨부를 했다는 점이겠죠. 이게 밝혀지면서 이 라이프 스페이스의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에 갇혀있던 아이들 9명이 구출돼요. 이 아이들은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들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얘네들이 또 강제로 업무까지 부여받고 있었어요. 시니치 씨, 미라가 발견되기 전에 이 시신을 닦는 일을 아이들이 했던 겁니다. 단체 내에서는 신성한 간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요. 그 생활하던 시설을 살펴보니까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또 아이들이 먹고 덮어야 될 식기와 이불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외출은 자유로웠다고 하지만 타카하시 코지가 체포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중단이 됐고 아이들은 꼼짝없이 감금당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라이프 스페이스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교육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독자적인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타카하시 코지는 사건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높으면 입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란 게 이런 걸까요? 이성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너무도 어이없는 발언이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대미를 장식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스승이라는 사이바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 1999년 당시에 사이바바는 살아있던 실존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이바바 본인에게 가서 타카하시 코지라는 사람을 당신이 제자로 가르쳤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이바바가 자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사이바바 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이때 코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전생에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 황당한 대답에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참다 못해서 폭소가 쏟아져 나왔을 정도였죠. 이후 재판에 가서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는 계속됩니다. 재판장이 당신 혐의가 뭔지 인지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아니 일본에는 미라가 없는데 미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상또라이한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도 정말 골치 아팠겠죠. 2001년 9월 라이프 스페이스의 교주 타카하시 코지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를 내버려 두면 죽을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신이치 씨를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켰잖아요. 그러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걸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끝내 사망하게 했다는 게 인정된 거죠. 그게 1심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페이스 단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교주의 재심을 지원하는 모임을 꾸렸고요. 이 억울함을 알리려고 아주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과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데요. 그 결과 2심의 판정은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 타카하시 코지가 신이치 씨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감형이 되었고 최종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2009년입니다. 타카하시 코지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 듯 했지만 그 와중에도 라이프 스페이스 회원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주님은 무죄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재심을 해야 한다 활동을 열렬하게 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신념 그리고 교주 이들이 법으로 인해서 부정당하는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단체의 존재 자체가 부질없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났고 결국 2015년 타카하시 코지가 노령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라이프 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휴면 상태가 되는 듯 했죠. 그는 사망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평범한 세무사였던 타카하시 코지가 어쩌다 갑자기 성공을 운운하면서 영혼을 어루만지는 사이비 교주가 되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라이프 스페이스의 간부였던 사람을 초빙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꽤나 흥미로운 증언이 등장해요. 그에 따르면 타카하시가 아주 지독한 트레이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80년대부터 타카하시는 직접 자기 개발 세미나를 막 개최하고 한때는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수강생들을 뒀잖아요. 근데 이 세미나에 가보면 수강생들은 돈도 내고 저분이 이제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에 타카하시 코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두 웃어보세요. 울어보세요. 또 서로를 포옹하세요.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걸 다 따르게 되죠. 근데 타카하시가 그걸 보면서 점점
내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우월감에 빠져든 겁니다. 전직 간부가 이걸 트레이너병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게 심해지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신흥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설명. 자, 그럼 현대에 있어 라이프 스페이스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2022년 8월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타카하시 코지의 아내, 그리고 과거 이 단체에서 2인자를 맡았던 사람이 여전히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름은 바뀌었는데 신자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순진한 먹잇감을 찾고 있겠죠. 사이비 종교, 인간의 나약함을 파고들어서 이성을 잃고 절대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 현대사회의 진짜 빌런들. 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비 종교를 제대로 알리고 알아야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토요미스테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